자, 2주차 마지막 이슈로 벤처 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벤처 기업이라는 게 요즘 와서 아주 흔한 그런 기업이 되었는데, 그래서 벤처 기업의 의의를 보면, 벤처 기업은 첨단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기업을 벤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차별화된 경영 전략을 벤처 기업은 구사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벤처 기업의 특징은 이게 이제 혁신적인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공률은 낮아요. 그런데 막상 성공하면 엄청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죠. 제가 이제 외환은행,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에 통합이 됐지만 외환은행에서 리스크관리부장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했는데요. 그때 이제 리스크관리부장은 업무 분담에 의해서 은행이 벤처 투자를 할 때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벤처 투자 팀에서 아주 좋은 벤처 기업이라고 고르고 골라 가지고 이제, 은행은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인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또 리스크 관리 부서가 또 이 기업이 과연 성공할지 그런 것을 면밀히 보고 이제 최종 승인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투자하고 나서 점검을 해 보니까 실제로 고르고 골라서 10개 정도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면 막상 벤처 기업이 성공해서 어 아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자리를 잡는 그런 비율이 그렇게 10% 20%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자, 벤처 기업은 주로 정보통신이나 멀티미디어, 반도체,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유통 쪽도 이제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통 쪽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부가가치가 높고 또 작은 시설 규모로도 운용과 성장이 가능한 분야라면, 이런 분야 유통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벤처 기업이 확산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벤처 기업의 특징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아주 높죠. 그리고 기술 및 기능직 인력의 구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이나 대기업 또 연구소로부터 스핀오프, 독립해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벤처 기업은 굉장히 유연해야 되기 때문에 관료적이지 않고 동적이고 다이내믹하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경영 조직을 구축하고, 그래서 창의적인 인적 자원을 축적하는 것이 벤처 기업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아웃소싱이라든가 이제 자기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할 그런 부분은 다른 기업에게 아웃소싱하고, 또 사회적 분업 이런 것에 크게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능하면 핵심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사회적 분업 체계에 맡겨 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기술이라든가 신세대 감각이라든가 비즈니스 감각이 아주 예민한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벤처 기업의 CEO는 개성이 뚜렷하고 강한 활동력, 그런 출중한 능력을 겸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 능력과 고도의 전문 기술을 지닌 창의적인 기술자 출신의 기업가가
많이 뜨는 거죠. 자, 벤처 기업에는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스핀오프 분사가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전문가가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이제 스핀오프 분사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합작 벤처라는 거죠. 중소규모의 벤처 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제공하고 대기업이 자본과 판매망 또는 기술 개발 결과의 활용과 적용에 역점을 두는 식으로 이게 서로 합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벤처 합병이 있는데 대기업이 전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벤처 기업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벤처 기업을 흡수 합병해서 대기업의 자회사로 가져가는 그런 벤처 합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내 벤처는 대기업이 회사 내부에 모험 자본을 마련해서 벤처 캐피탈이죠. 모험 자본을 마련해서 내부의 종업원들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하여서 벤처 기업을 만들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기업이 새로운 그 포트폴리오 수입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으로 사내 벤처를 육성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은 성장을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GDP 성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반드시 그 뭐 매년 10% 20% 성장을 하는 경우도 이제 점점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기업은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런 성장에는 양적 성장,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확대돼서 기업 규모가 확대되는 그런 양적 성장이 있고, 질적 성장, 즉 생산성 증대에 의한 생산량의 증대, 그러니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그대로인데 생산성이 증대됨으로 해서 생산량이 증대되는 이런 질적 성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는 거죠. 기업 성장에 의한 규모의 이익이 이제 있는데요. 생산 수량의 증가로 인해서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거죠. 이건 질적 성장의 경우죠. 그리고 이제 관리비가 이제 감소하죠. 만약에 양적 성장이라 하더라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관리비가 그 고정비인 관리비가, 그러니까 단위당 고정비인 관리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재료의 구매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구매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구매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통 물량의 증대로 인해서 그 단위당 판매 비용이 또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다 결국 뭐예요?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업 성장이 지나치면 기업이 관료화되고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그 첫 시간에서 알아본 코닥 필름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장의 방법으로는 기업이 다각화하고 또 계열화하고 집단화하는 그런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다각화인데요. 기업의 다각화는 기존 수익 모델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성장을 도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각화를 수직적 다각화와 수평적 다각화로 나누는데요.
수직적 다각화는 생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취급해서 수익 모델을 확대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현대자동차가 강판을 사다가 자동차 강판을 깎아서 만들면 거기에서 쇠 부스러기가 생기잖아요. 그 쇠 부스러기를 가공하는 제철 회사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이 일종의 수직적 다각화이고, 수평적 다각화는 같은 산업의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칠성 사이다 만들던 회사가 콜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이 수평적 다각화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각화하는 이유는 환경 변화나 경쟁의 격화에 대응하여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는 그런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삼성전자의 세 가지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가 뭐냐 하면요. 백색 가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면 반도체 경기가 나빴을 때 스마트폰 쪽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의 악화로 인한 삼성전자의 그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업 다각화의 이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 거죠. 위에서 보듯이 수직적 다각화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또 사업 다각화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계열화하는 건데, 기업의 계열화라는 것은 부품 수급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자사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청 관계를 맺어서 결합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기업의 계열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이렇게 하청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기업의 계열화입니다. 중소기업 계열화 이유는 자사에서 직접 설비 투자로 자본이 고정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자동차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다 보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본이 고정화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열화된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계열화한다는 거죠. 또 기업의 규모를 신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경기 변동이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 계열화의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화인데요. 기업의 집단화라는 것은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생산의 여러 부문을 담당하고 있던 각 기업들이 생산적 집합체를 구성하는 것을 집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을 집단화하는 그런 동기로는 재무, 생산, 판매, 인사, 구매 등의 기능상을 서로 보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주요 설비의 공동 설치 운영 목적, 뭐 연구소, 발전소, 배관 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집단화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력의 과잉과 과부족 현상을 조정할 목적으로 집단화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산물이나
작업 폐기물을 활용할 목적도 되고 또 판매 조직을 통합할 목적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 집단화하는 유형으로는 관계회사를 거느린다든지 콤비나트 또는 컨글로메릿 이런 것들이 기업 집단화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주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